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검찰로 조기 송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21일에 이어서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네, 관련 내용 손수호 변호사 또 사회부 진기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후 2시부터 열리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약 2시간 조금 넘게 남아있고 곧 있으면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오늘의 분위기 어떤지 진규 기자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앞서 기자 연결에서도 보셨다시피 예. 이제 헌법재판소 앞에는 지지자들이 계속 모여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변론기일, 그러니까 그제 있었던 첫 변론기일에는 그때는 이제 4천여 명의 경찰 기동대 병력이 헌재 주변에 배치가 됐었는데 오늘은 이제 오전 기준으로는 지금 54개 부대 3,500여 명의 경력이 투입이 돼서 일대를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무래도 좀 서부지법 난동 사태도 있었고 또 이제 시위가 좀 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좀 남아 있는 만큼 경찰 기동대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돼서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지난 기일 때는 뭐 이렇게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오늘도 이제 그럴 것으로는 보이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윤 대통령은 지난 기일 때는 이제 변론이 열리기 1시간 전쯤에 구치소를 출발을 했거든요. 오늘도 아마 비슷한 시간으로 출발을 해서 서울 구치소에서 이제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경호 차량과 함께 그렇게 헌법재판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손수호 변호사님 이제 4차 변론 기일이 진행됩니다. 오늘 어떤 측면에서 진행되는지 개괄적으로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이미 3번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 그중에서 큰 의미가 없었던 실질적인 내용이 없었던 재판도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3차 변론기일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내용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여러 차례 재판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제부터는 증인 신문입니다. 예. 이 헌법재판도 재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고요. 또 그런 증거조사 중에 증인 신문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증인들을 불러서 증인들에게 질문을 하고 또한 신문 절차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그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 예. 여러 명의 증인이 현재 채택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면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증인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의 문제로 이제 출석하지 못하겠다 불출석 의견서를 그렇죠. 제출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지난 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소추위원 대리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철회할 것을 한번 고려해봐라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처럼 새로운 증인이 추가되거나 또는 증인 신청이 철회 또는 채택이 취소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증인 신문인데 예.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날이 될 것으로 보여요. 네. 물론 대통령이 그동안의 이야기대로 정말 또 다시 나올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이고 나온다고 공언했습니다만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오늘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이제 출발할 때까지 지켜봐야 되긴 해요. 하지만 만약에 대통령과 전 국방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만난다면 단순히 만난다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주고받을 어떤 이야기들 또한 질문들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놓을지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이 이 탄핵심판 절차의 초반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헌법재판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두 분께서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4차 변론기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참석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포고령 1호 그리고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가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유도 있죠. 네, 아무래도 지금 이 두 가지 단서가 내란 혐의라고 하는 것의 가장 주요한 단서들이기 때문이고 이 주요한 단서들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의 말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쟁점이 네.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선은 이제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어떤 쪽지, 그러니까 최상목 쪽지라고 일명 불리는 이런 비상입법기구 관련된 쪽지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말이 일단은 두 사람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제 이제 3차 변론기일에서 이제 쪽지의 존재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고 네. 이 쪽지를 준 적도 없다. 그리고 그렇죠. 이거를 작성할 만한 사람은 김 전 장관이다. 이렇게 이제 밝혀서 사실상 책임을 김 전 장관에게 미뤘거든요. 근데 이제 김 전 장관 측에서는
뭐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습니다. 작성 사실은 인정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단지 이제 목적이 이제 예산이 삭감이 돼서 이 국정기능 회복을 위한 재원을 마련을 하는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적은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전달한 그러니까 최상목 부총리에게 전달한 사람이 윤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라고 전달한 사람이 윤 대통령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전달의 주체가 엇갈리고 있는 네.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최 부총리, 최대행은 지난달에 이제 간부회의가 끝날 때쯤에 차관보를 통해서 전달을 받았다 이 쪽지를 그러니까 정신이 네. 없는 상황에서 전달을 받았고 거기에 이제 이 계엄 상황에서 재정 그 자금의 유동성 확보를 잘하라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던 걸로 기억을 한다 이제 이렇게 국회에서 증언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다만 이제 본인이 이게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건너온 건지 즉 차관보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금 답을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의 이 주장과 증언들이 어떻게 엇갈릴지가 지금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내용이 이제 계엄 포고령 1호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이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계엄 포고령 1호가 김 전 장관이 국회 해산권이 있을 군사정권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이제 베껴오는 과정에서 이제 작성이 됐던 것이었고 이게 윤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된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쓴 건 맞는데 윤 대통령이 검토를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이 포고령이 나가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주체를 놓고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비상 입법기구 관련 쪽지는 전달 주체가 누구였느냐에 대해서 양측의 이견이 있는 것이고 또 이 포고령과 관련해서는 작성과 실제적인 내용에 관여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네. 대한 부분에서 좀 이견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 신문에서 과연 어느 정도로 다뤄지게 될지 이 이견을 계속 확인하는 자리가 될지 이런 예. 부분들이 아마 오늘 재판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일단 오늘 화면에 대한 설명,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 시각 서울 구치소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오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을 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곳을 곧 있으면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출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아마도 낮 1시 정도, 지금으로부터 대략 1시간 정도 뒤에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이곳 구치소를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헌법재판소는 서울 종로에 위치해 있고 지금 이곳은 경기 의왕입니다. 서울 구치소 정문 전경 상황 보여드리고 있고요. 왼쪽에 보면 태극기를 좀 휘날리고 있는 저쪽은 이제 지지자들로도 보이고 차벽도 세워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곧 이곳을 떠나서 헌법재판소로 도착할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바로 이곳이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상대적으로 지금 아직은 한가한 모습이지만 여기서 조금 나와서 안국역 등 주변으로 가면 상당히 많은 경호 인력과 경찰 인력도 배치가 되어 있고요. 차벽 등을 통해서 교통 통제도 나서고 있다라고 현장의 상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도착을 할 것이고 앞서 진기훈 기자가 전해줬지만 김용현 전 장관과 만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 오늘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이제 소추위원, 즉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채택이 됐는데요. 원래는 증인 신문 순서는 좀 뒤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좀 먼저 증인 신문을 하자. 그렇죠. 네, 맞아요. 순서를 좀 바꿔달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받아들여져서 오늘 가장 첫 번째 증인 신문 대상이 되었는데요. 그거는 왜 그랬을까요? 첫 네. 번째로 해달라 이런 얘기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보통 일반 재판을 할 때도 증인 여러 명을 신문할 경우에 순서가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재판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또한 그 재판 외적인 영향까지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현재 드러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을 제외한 다른 많은 이제 사령관들 또는 관련자들은 일관되게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또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어떠한 이야기를 받았다, 지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진술을 토대로 해서 이미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증인들이 먼저 나와서 신문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이 설정하고 있는 그런 법적인 여러 가지 전략이 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그런 증언이 나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 신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빙성을 탄핵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경우에는 먼저 다 보도가 이루어지거든요. 또한 이 증인 신문이 하루에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몇 명씩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초반에 했던 처음에 나온 증인의 증언이 아무래도 좀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다른 증인들은 우호적이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적어도 김용현 전 장관은 그래도 뭔가 좀 다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중요 임무 종사자로 이제 지목되어서 기소가 되긴 했습니다만 다른 사령관들과 또한 김용현 전 장관은 약간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따지자면은 이 전체적인 현재 내란 혐의의 2인자 격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은 계속해서 김용현 전 장관 측에게 뭔가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도 처음에는 반박을 하다가 지금은 또 약간 뭔가 달라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변호인들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렇다면 어떤 교감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전략 수립을 공동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이 전체적인 책임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무언가 공감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피청구인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먼저 하겠다라고 그렇군요. 이야기를 했고 오늘 첫 번째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신청한 이제 증인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서 사실 그 전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대리인단이 김용현 장관을 먼저 해달라는 얘기를 줄곧 해서 재판관이 안 된다고 한 적도 없는데 자꾸 얘기하는 뭐 이런 사실 연출도 됐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일단 김용현 장관도 사실 구속 중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 출석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왜냐하면 오늘 증인으로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본인의 이미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는 본인의 형사적인 책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출석을 해서 진실을 밝히고 또한 대통령 탄핵 절차 또한 파면 여부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절차에 협조를 하면 좋겠는데 일단 나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출석을 해야 출석을 하는 것이지 출석을 확실하게 할 것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또 다음 단계의 어떤 이야기가 있죠. 출석을 한다면 어떤 이제 증언을 내놓을 것이냐. 그렇죠. 이 부분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이러한 증인 신문의 경우에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면 피고인도 증인 신문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 이 헌법재판에서는 일종의 피고인의 대등하게 볼 수 있는 것이 피청구인인 대통령이거든요. 그럼 피청구인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다. 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재판을 할 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대통령도 뭐 아주 오랫동안 이제 법률사무에 종사한 전직 검찰총장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실수를 할 가능성은 뭐 크지 않아 보입니다만 피고인이 직접 증인에게 무엇을 물어본다면 정말 억울해서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만 자칫 그동안 설정해 놓은 여러 가지 전략들이 좀 흐트러지는 또는 모순에 빠지는 또는 허점을 드러내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변호인들이 직접 하고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또 오늘은 헌법재판이다 보니까 또한 탄핵 심판 절차이다 보니까 약간의 좀 특수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직접 대통령이 질문을 할 상황이 벌어질지 여부도 관심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조사하면서 포고령 1호를 작성했던 노트북을 없애라라는 그런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만약 이 노트북이 파기됐다면 그 누군가 주체가 누구냐라는 걸 밝히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물증이 좀 부족하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증명하는 데 있어서 다소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겠죠. 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큰 지장이 될지는 좀 모르겠어요. 약간 의문이에요. 그렇게 큰 지장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입니다. 이거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존재하였느냐 여부를 따지는 것이고, 또한 지금 이 국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가장 집중해서 헌법재판소가 처음 물어본 것들을 보면은 다 공통되게 국회로 모입니다. 저 아까 어제 진기훈 기자가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쪽지, 예, 비상입법기구 쪽지, 또 포고령 1호 예. 이게 다 국회에 대한 겁니다. 즉 비상입법기구는 국회를 대체하는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입법기구를 의미하죠. 그래서 만약 정말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기 위한 쪽지를 전달했다면 이거는 국회 기능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네. 헌법 위반입니다. 중대한 위반이죠. 또한 포고령 1호에 나와 있는 국회를 포함한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정말 이게 진지하게 작성을 해서 시도를 했다면 이 자체 역시 국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네. 헌법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밝히기 위해서 도대체 누가 쪽지 그리고 또 포고령 1호를 작성했느냐, 또한 이거를 누가 최종적으로 판단했느냐, 또한 이걸 도대체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전달했느냐 등을 따져보겠다는 건데, 그런데 형사적인 측면에서는 누가 더 깊게 관여했고 누가 더 실무적으로 많은 일을 했고 누가 더 강하게 설득을 해서 전체적인 이런 행위들을 진행했느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양형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서 이런 전체적인 이제 검찰 주장에 따르면 공수처 주장에 따르면 내란 행위를 했다면 유죄 판결을 피하기는 어렵고 형량에만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거는 헌법재판이에요. 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가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가릴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물론 수사에서 드러난 겁니다만 형사재판은 헌법재판은 아니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판단을 하고 실행을 결정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시를 한 것은 대통령 아니냐. 이런 쪽으로 현재는 상당 부분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타이핑을 했는지,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문구를 마련해가지고 대통령에게 보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일을 진행을 했다면 대통령이 이러한 모든 일을 진행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이 노트북 파기 지시를 했는지 여부, 또한 그 배경이 무엇인지, 또한 누가 어떻게 그 후에 명령을 받아 실행을 했는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를 당연히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만 네. 적어도 헌법재판에서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 포고령 1호 저희가 조금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일단 포고령 1호라는 게 비상계엄이 있었던 날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포고령이 나왔던 그 1호에 대한 내용이고 국회 활동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진균 기자 취재하면서 포고령 1호 관련해서 좀 알게 된 내용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일단 이 포고령이라는 내용 자체가 우선은 지금 보면 굉장히 좀 이 내용 자체가 위헌이고 실제로 이게 그 비상계엄이 이제 선포가 됐던 날 뭐 국회에 뭐 말하자면 군사들이 들어가고 선관위에 군사들이 들어가고 이래서 좀 구체적인 실행의 단계까지 옮겨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골자가 돼서 탄핵소추 사유에까지 지금 올라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 포고령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지금 말하자면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구속 기소가 됐던 그런 시점에 변호인들이 선임이 되고 했던 시점에 그 변호인단에서는 이 포고령 내용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을 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뭐 국민들에 대한 통행 금지 조치의 내용도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윤 대통령이 빼라고 지시를 해서 뭐 이제 그 내용이 빠지고 나서 이제 발표가 됐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옹호성 발언을 내놓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사건 초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두 사람이 말하자면 이제 공조를 하는 입장에서 지금 가고 있고 사실 김용현 전 장관은 지금 구속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내놓고 있는 발언들은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작성 주체가 누가 되는지 그래도 최종적으로 이 포고령을 승인을 해서 이 전반적인 내용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견이 갈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어떤 뭐 포고령 내용에서 지금
김 전 장관 측은 계속해서 예전부터 예, 예. 기소가 됐던 초반부터 윤 대통령에게 검토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언들을 계속 내놓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늘 재판에서도 나올 수 있을지도 지금 관건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제 변론기일에서는 이걸 작성한 데에 대해서 이렇게 포고령을 이제 예전 거를 베끼는 과정에서 지금 네. 이제 실수가 있었고 표현이 다듬어지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이에 문제가 있었다. 즉 작성 주체 자체를 지금 김 전 장관 측으로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과연 어떠한 증거와 어떠한 뭐 신문으로 이 지금 대통령 측의 주장을 뒷받침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재판에서 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다 동시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제 포고령 1호가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가, 특히나 법적인 쟁점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보는 데 있어서 이 포고령 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같이 해주고 계시고 앞서 진규윤 기자가 비상입법기구 관련한 이야기 좀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선수 변호사께 또 법적인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비상입법기구는 우리 헌법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비상이죠.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도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시도했는지 여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급박하게 즉흥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었다면 대체로 국회를 대체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에 예. 새롭게 법을 만들 수 있는 입법기구를 만들겠다. 이런 구상을 하고 또한 준비를 하고 또한 쪽지 내용에 보면은 재정적인 부분까지 지시를 한 것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만약 이런 비상입법기구의 설치에 대한 지시가 이루어졌다면 이 부분은 법적으로 사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파면으로 직결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중요한 사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이 부분을 질문을 했던 것이고요. 또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출석하겠다, 변론기일에 출석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그렇죠. 사실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약속대로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혹시라도 한 번 출석하고 그 후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질문할 기회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출석한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확인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들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비상입법기구 쪽지 그리고 또 포고령 1호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그동안에 있었던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에서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제 기각됐고요.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인용이 됐습니다. 그랬죠. 파면됐죠. 예. 그 두 건의 전례를 볼 때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은 상당히 명확합니다. 우선 첫 번째,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두 번째, 그러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중대한지 여부인데요. 그 중대한지, 그 중대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부가 예. 사실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뽑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정당성이 있고요. 이렇게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일입니다. 즉 민주적인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을 임기 중에 다시 이제 끌어내리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기존 이제 판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인 손실, 국정 공백, 국론의 분열 이런 것들 또 국민 간의 분열과 정치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불이익을 압도할 정도로 지금 당장 대통령을 이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정도로 강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존재해야만 파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국회입니다. 즉 삼권 분립입니다. 국회를 무력화시킨다는 것은 사실 삼권 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또한 그것만큼 헌법 위반이 없거든요.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비상입법기구 쪽지 그리고 또 포고령 1호에서 국회를 포함한 일체 정치활동 금지 예.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 그리고 포고령 1호에 관련된 중요성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 측은 쪽지를 알지도 못하고 준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썼다면 김 전 장관이 썼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번 김 전 장관 측은 신문 과정에서 어떠한 입장을 좀 내놓을까요? 먼저 기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선은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달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주장을 계속 견제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사실 근데 지금 오늘의 김용현 전 장관 증인은 윤 대통령 측에서 사실 신청을 해서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도 일단 오늘 지금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출석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변호인단을 통해서 명확히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퉈보겠다는 거고 앞서 이제 변호사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 김 전 장관은 지금 구속 수감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네. 이미 지금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끝난 상태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형사 재판에서의 지금 이 포고령에 본인이 얼마나 이제 과담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비상입법기구라고 하는 이러한 예산의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본인이 어느 정도를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는지가 형사재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본인에게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서 하는 진술도 형사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안을 본인이 그러니까 작성을 본인이 한 건 맞지만 그거를 이제 그 주무부처 장관인 최상목 부총리에게 전달을 했다라고 하는 건 또 굉장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네. 있기 때문에 작성만 하고 본인이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과 본인이 실제로 작성까지 하고 전달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형사 재판에서도 중요한 변수로도 떠오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탄핵 심판에서는 이 부분에서 윤 대통령 측과는 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김 전 장관 측에서는 기존의 주장, 그러니까는 나는 쓴 거는 이제 맞지만 전달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 견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관련해서 양측의 입장이 좀 다른 부분들이 이미 네. 많이 나왔습니다. 즉 대통령 측은 이게 경고성이었다. 실제로 실현할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릴 텐데요. 일단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 정치인들을 고발했습니다. 뭘로 고발했느냐?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고발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비록 국회의 해제 의결로 해제가 됐지만 그 후에 대통령에 의해서 해제가 됐지만 예. 일단 정당하게 발령된 것이기 때문에 포고령 1호, 계엄포고령 1호는 유효한 상태였다. 그리고 그러한 유효한 포고령을 위반해서 국회에 모여서 정치 활동을 한 정치인들은 계엄포고령 위반이다. 그 계엄을 해제한 그 부분에 대한 얘기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포고령의 유효성을 전제로 해서 그 위반을 한 정치인들을 고발했거든요. 이게 김용현 전 장관의 개인의 의견인지 또는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주도한 것인지는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단순한 경고성 이제 계엄이었느냐 예, 예. 아니면 정말 진지하게 이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한다고 보아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들도 현재까지도 유효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추위원 측, 국회 측에서는 좀 파고들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에서 국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예. 다른 요소도 다른 쟁점도 있습니다만 이 국회 관련돼서는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아마 가장 먼저 파고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대통령의 이 이제 피청구인 대리인들이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국회 해산권이 대통령에게 있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이 말은 곧 정말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고 싶어서 국회를 해산해야 되는 상황인데 국회 해산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가 정말 진지하게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고 국회를 폐쇄하고 또한 포고령 1호에 따라서 국회의 활동을 일체 금지하는, 정지하는 그 진지한 시도 아니었느냐라는 해석도 되거든요. 따라서 대통령 측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혼란스럽게 모순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한데 모아서 좀 조화로운 변론을 하고 대통령 측의 법적인 이익을 위해서 앞으로 변론을 진행할 것이냐. 이 부분 대통령 측에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이제 이틀 전에 진행되었던 헌법재판소 화면입니다. 자, 세 번째 탄핵 심판이 열렸었던 그때 당시의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 아래 보여드리는 작은 화면은 지금 이 시각 서울구치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곧 출발을 해서 헌법재판소로 출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출석을 한다면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틀 전 화면처럼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일종
일종의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이 되고 또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특보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인 김용현 장관이기 때문에 어떤 신문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이 쟁점으로 보입니다. 자, 변호사님 근데 궁금한 것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이잖아요. 김용현 전 장관이. 네. 근데 김용현 전 장관은 또 윤석열 대통령과 조금은 결이 다른 이야기들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김용현 장관은 어떤 속내를 갖고 있다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실 짐작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소가 되어서 구속돼서 기소가 됐고 재판을 받는 중 아니겠습니까? 만약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중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현재 수사기관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지위에 있었고 또한 상당 부분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서 기타 여러 군 경에 직접 접촉을 하면서 사실상 주도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수사기관들은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공소제기가 되었고 그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 상황인데 만약 인정되면 중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여러 가지 좀 딜레마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만약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있다면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있는 즉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은 본인도 이제 피고인도 그렇고 변호인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 느낌을 알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나오겠다. 네네 이미 이미 증거가 많이 나와 있고 또한 본인이 계속해서 부인한다 하더라도 기소된 다른 사람들도 김용현 전 장관 재판의 증인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불리한 증거가 확인됨으로써 끝까지 부인할 경우에는 더더욱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그때는 좀 입장이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본인이 사실상 2인자 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본인의 어떤 관여도를 최대한 낮추고 그리고 대통령 측이 사실상 훨씬 더 많이 개입했고 훨씬 더 주도했고 명령을 받아서 전달했을 뿐이다라는 쪽으로 변론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입니다. 근데 지금 이건 달라요. 왜냐하면 이 내란 혐의라고 하는 것은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네. 또한 어떤 변호사의 어떤 변호를 받고 있느냐. 변호인 누군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략 수립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피고인이 물론 당사자입니다만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는 없거든요. 법적인 조력을 받고 또한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누군가와 만나고 연락을 하고 고민을 하고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하는 것도 변호인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상당히 강경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담당했던 사건들 또한 그동안 어떤 의뢰인의 어떤 피의자 피고인의 사건을 담당했는지에 어떤 이런 전력들을 본다면 그래요. 네,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의 어떤 형량보다도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그런 요건은 야당 측의 여러 가지 무도한 그리고 불법적인 정치 행위들 때문이었다. 일종의 정당성을 주장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쪽의 변론 방향을 현재 수립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어떤 전략인지는 뭐 시간이 좀 지나봐야 더 확인되겠습니다만 그렇다면은 오히려 김 전 장관 측도 이런 정당성 주장에 더 힘을 쏟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는 사실 약간 좀 회의적이긴 해요. 근데 김 전 장관이 무죄와 비슷하게 갈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까? 어떤 뭐 변론의 측면에서? 제가 뭐 외부인으로서 법조인으로서,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이 사건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이미 다 객관적으로 상당 부분 공개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잠시만요. 말씀 나누는 도중인데요. 아닙니다. 죄송해요. 저희가 지금 서울 구치소 상황 지금 속보를 들어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헌법재판소 변론 출석을 위해서 서울 구치소로 출발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시각 화면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멀리서 법무부 호송 차량이 보이고요. 경호 차량이 앞에 2대 그리고 뒤에 2대 검은색 차량이 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관련해서 말씀 나누는 도중이었는데요. 지금 이 시각 서울 구치소 정문을 빠져나가는 법무부 호송 차량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로 보이는 인원들은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일종의 응원을 보내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소
변론을 위해서 출석을 하게 됩니다. 4차 출석이 되는 것이고요.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출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로 출발해서 호송차를 타고 경호와 교통 통제 속에 이동하고 있는데요. 한 약 30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4차 변론길이 있는 날이고요. 안국역 쪽에 있는 헌법재판소로 현재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저희가 네. 최대한 클로즈업을 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긴급 호송이라고 적혀져 있는 저 파란색 차량이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경호 차량들도 뒤이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이 12시 24분이니까요. 대략 12시 24분. 지금 출발해서 30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한다면 오후 1시 전에는 도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난 3차 변론 기일 때보다는 출발 시간이 조금 더 빠른 것으로도 보이고 이렇게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 연합뉴스TV 취재 차량도 헌법재판소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로 상황도 보여드리고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경찰 인력도 보이죠. 곳곳에 도로를 어느 정도 이제 통제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까지 갈 수 있도록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로 출발하는 저희 취재 차량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클로즈업을 좀 많이 해서 좀 흔들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들은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보여드리는 화면은 서울구치소를 출발했던 조금 전 상황이고요. 오른쪽은 저희 연합뉴스TV의 취재 차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로 이동하는 차량을 저희가 따라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멀리 좀 보이시죠? 이렇게 호송 차량이 지나가고 있고요. 어느 정도는 교통을 통제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시를 전후해서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은 거의 1시가 다 돼서 출발을 했었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빠른 시간이고요. 오늘 2시에 탄핵심판 4차 변론 기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화면 중에 오른쪽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하고 있는 실시간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약간 흔들리는 부분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보이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는 출발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 4차 변론기일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12시 24분쯤이죠. 출발을 한 것으로 보이고 도착 시간까지는 약 30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차 변론기일 때는 약 20분 정도, 30분 채 안 되는 시간이 걸렸었는데 일단 예정은 3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오늘 2시에 시작하는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로 출석을 하게 될 텐데 진규윤 기자 3차 때는 포토라인에 또 서지 않았고 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심판장으로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네, 오늘도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제 김용현 전 장관도 어떻게 들어오느냐가 이제 관심이었는데 역시 지하 주차장으로 지금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이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을 때 공수처로 올 때도 이제 비공개로 출석을 하는 것을 택해서 네. 정문 포토라인이 아닌 후문으로 들어갔고 뭐 지난 이제 변론기일 때도 마찬가지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어차피 뭐 이제 탄핵 심판정 내의 장면들이 중계가 되고 방송이 되기 때문에 뭐 이제 뭐 포토라인에 서는 그런 선택은 오늘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단 이제 국회 측, 그러니까 소추인 측 대리인단과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이 들어가면서 이제 입장을 하면서 아마 간단한 입장 발표 정도를 하면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용현 전 장관도 오늘 출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4차 변론 기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기 위해서 출발을 한 지금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보여드리는 화면은 조금 전에 구치소를 출발하는 윤석열 대통령 호송 차량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오른쪽은 저희 연합뉴스TV에서 지금 헌법재판소로 이동하고 있는 현재 그 도로 상황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평일 낮이기 때문에 차량이 그렇게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대략 1시 전이면 아마도 종로 안국에 위치한 헌법재판소까지는 도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석하는 것은 지금으로서 확실해 보이고 김용현 전 장관이 출석하는지는 가봐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은
그동안 공언을 했죠. 예.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 수사권이라든지 관할 문제들을 들면서 하지만 헌법재판에는 적극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실제로 그동안의 공언처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는 적극적으로 현재 응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한 번 나온 것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수사 관련해서 응해서 내놓은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그대로 공개되진 않아요. 따라서 이제 수사기관을 통해서 뭐 간접적으로 일부 표현 등이나 문구나 내용 등이 정해져 있는 건데 이 헌법재판소는 많은 분들이 직접 보셨을 겁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녹화된 후에 그렇죠. 공개가 되기 때문에 예, 예. 대통령 측이 내놓을 이야기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헌법재판에 적극 응하는 모습 자체가 대통령 측으로서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수사에 응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좋게 보지 않는 시각도 예, 당연히 예. 존재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진행되는 것은 내가 충분히 다 응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다만 수사는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는 계속해서 출석을 하면서 본인의 입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게 법적으로 볼 때는 좀 역효과는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예. 본인의 주장이 정당하고 타당하고 모순적이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증언 또는 진술 또 객관적인 물증과 부합하면 그럴 경우에는 주장에 힘이 생기죠. 하지만 아무리 본인이 여러 가지 주장을 내놓고 또한 강하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내용이라면 정치적인 선전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국회에서 국정조사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때 내놓았던 여러 사람들의 증언들이 사실 그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있었던 헌법재판 변론기일에서 내놓은 대통령의 이야기와 상당히 배치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혼자 진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이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대통령이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이 과연 누구의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진실이라고 판단하겠느냐.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 증거뿐만 아니라 이제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즉 이제 재판을 받을 때 보면은 태도라든지 뭐 표정, 뭐 움직임 이런 것들도 이제 심증 형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 일반 재판은 그대로 중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국민들이 직접 파악하기 힘듭니다만 헌법재판은 다 파악 가능합니다. 볼 마음이 있으면 다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과연 대통령이 내놓는 이야기들이 법적으로 어떤 작용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뭐 많은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겠죠. 예, 저희가 지금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에 조금 전 서울 구치소를 출발한 윤석열 대통령 측 차량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경호 차량 그리고 호송 차량이 연이어 줄지어서 이동을 하면서 구치소를 떠나던 상황, 대략 지금으로부터 10분 정도 전쯤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오른쪽은 지금 이 시각 헌법재판소입니다. 점차 인원들이 좀 많이 몰리고 있죠. 네. 취재진도 좀 있고요. 헌법재판소에 많은 인원들이 좀 모여 있는 상황이고요. 왼쪽에서 출발한 윤석열 대통령, 이제 곧 헌법재판소로 도착을 할 겁니다. 대략 20분에서 30분 뒤면 도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전해지기로는 헌법재판소 인근에 기동대도 54개가 기동대가 배치돼 있고 인력으로는 대략 3,500여 명 정도가 배치돼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안전사고가 생겨나지 않기를 저희도 스튜디오에서 좀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자, 증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고 오늘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출석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국회 측에서는 그 대통령 앞에 좀 진술을 대통령 앞에서 진술하는 게 좀 어렵다. 그러니까 좀 분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진균 기자. 그렇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방법은 가림막을 설치하는 방법을 이제 지금 재판부에다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네. 재판부가 오늘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는 재판을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유는
지금 이제 김용현 전 장관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예. 지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게다가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큰 틀에서는 공조를 하고 있는 입장인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만약에 이제 법정에서 맞붙어서 증언을 하게 될 경우에 뭐 증언의 그런 어떤 신빙성이라든지 뭐 진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훼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뭐 김 전 장관이 증언을 할 때 윤 대통령을 퇴정을 시키든지 예. 아니면 가림막을 설치를 하든지 이런 조치를 좀 해달라라는 요청을 지금 국회 측에서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이건 이제 재판부가 평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사안인데 다만 이제 그 가림막 설치라든지 뭐 윤 대통령 퇴정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때 재판부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부분 관련해서도 규정들이 있는데요. 예. 일단 탄핵 심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은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지만 탄핵 심판은 특히 그에 앞서서 형사소송법이 준용이 됩니다. 네. 형사소송법 규정에 보면 증인 신문 관련해서 특별한 규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 신문 제목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검사,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소추위원이 되겠죠. 그리고 피고인, 여기서는 또 피청구인이 되겠습니다. 또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서 신문하거나, 근데 여기서는 적용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에 나옵니다. 가림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요건이 형사 절차니까 그냥 뭐 소개만 해드리면 예. 뭐 아동복지법 위반의 죄 피해자라든지 어허. 또는 아청법 피해자 등등 그리고 또 여기에 추가해서 범죄 성질, 증인의 나이, 심신 상태 그리고 피고인과의 관계, 여성 피청구인입니다. 그 관계 또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서 대면에서 진술할 경우에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증언을 할 경우에는 가림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허. 따라서 평의를 통해서 결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증인으로 출석할 김용현 전 장관이 난 필요 없다. 예. 나는 당당하게 할 수 있다. 전혀 문제 없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고 또한 증인 신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질지 여부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고요. 네. 만약에 평의를 통해서 이 가림 시설, 가림막 등의 설치를 하도록 한 상태에서 이 김용현 전 장관이 그래도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진행이 된다면 예. 사실 내용 자체가 증언 자체가 그동안 윤 대통령이 내놓은 것들과 약간 좀 충돌되는 부분도 존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김용현 전 장관이 과연 그동안 윤 대통령이 어찌 보면은 이러이러한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김 전 장관 측의 증언이 그렇게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어떤 느낌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재판에서는 진실을 증언해야 되는 것이고 본인의 경험 사실을 정확하게 증언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증언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또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오늘 김용현 전 장관 증인 신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가림막을 설치하고 퇴정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게 아니다. 대면하는 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반박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럼 대면하는 것이 좀 더 낫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입장을 내놓은 걸까요? 네, 제가 좀 입장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피청구인 대리인이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가림막이 설치되면 사실 좀 질문을 하고 또한 증언을 받고 다시 또 질문을 함에 있어서 그때그때 정확하게 대응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내놓는 증언, 말도 중요하지만 그때 어떤 질문을 내놨을 때의 눈빛이라든지 태도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그 다음 질문 생략할 게 있으면 생략을 하고 한 번 더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보고 또는 질문의 어떤 방향도 약간 달라질 수 있고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김 전 장관을 직접 볼 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뭐 설마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김 전 장관을 직접 얼굴을 대면할 경우에 대면한다면 오히려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을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또 모셨고 네. 또한 굉장히 좀 가까운 관계에서 이런 엄청난 이 일에 사실상의 2인자로 관여하고 가담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부담을 줄 수도 있다. 물론 뭐 법적인 측면은 아니고 또한 그랬을 것이라고 그렇다고 뭐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증인 신문을 하는 것보다는
대통령 측에서는 직접 대면하고 모든 것을 살펴보고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도로 상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출발을 해서 헌법재판소로 이동하는 그 경로에 있는 저희가 도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 곧 도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 연합뉴스TV에서도 관련 내용들 계속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들어가서 내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동선은 비공개된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네. 현재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할 전망이라 노출은 최소화할 것이다라고까지 전해집니다. 헌법재판소에 더 가까이 가면 저희가 또 그런 부분도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진기용 기자, 저희가 앞서 손수호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증인 신분도 혹시나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신분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어떤 걸 좀 물어보게 될까요? 우선 지금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일단 증인 신문 순서는 먼저 이제 윤 대통령 측이 주신문을 30분 진행을 하고 국회 측이 30분간 반대 신문을 진행한 다음 양측이 15분씩 한 번 더 이제 재주신문과 재반대 신문을 15분씩 진행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아무래도 이제 김 전 장관에게 물어보는 것은 이런 어떤 비상입법기구에 관련된 쪽지라든지 포고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중점적으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입법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도 계속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지만 어떤 작성의 그러니까 전달의 주체에 있어서 이제 말이 엇갈리고 예. 있는 네.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일단 작성까지는 김용현 전 장관이 했다라는 것에는 현재로서는 큰 의견이 없어 보이지만 이거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누가 지금 전달을 했느냐가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당시의 기억이나 당시의 정황들을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맞춰가려는 것으로 보이고 네. 또 이제 네. 포고령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작성 주체 그리고 이제 사실 예, 지금 네. 말씀 듣는 도중에요. 저희 도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도로 양쪽 층에서 이제 왼쪽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차량이 이동하고 있죠. 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구치소를 출발해서 헌법재판소로 이동하는 과정에 지금 그 도로를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많은 호송 차량과 그리고 많은 경호 차량이 이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남대교인 것처럼 보이죠.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경기 의왕에서 출발을 해서 서울 종로까지 이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한남대교를 지금 건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 강북으로 진입하는 것이니까 안국까지는 근 시간 내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저희 지금 현장 화면을 즉석에서 바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잠시 끊겼던 점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계속 보이시죠? 오른쪽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호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CCTV 화면 등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서 헌법재판소로 이동하는 현재 상황입니다. 예, 고가도로를 올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아마도 곧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를 지나고 나면 터널을 지나고 나서는 바로 종로 쪽으로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는 지금으로부터 곧 대략 한 10분 정도면 도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현장 상황들 들어오는 화면들을 시청자 여러분께 최대한 좀 현장감 있게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끔 화면이 고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다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번에 출석했을 때 이틀 전 상황을 좀 보면 그때를 바탕으로 오늘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을 할 때 딱 처음 이야기를 했을 때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손소 변호사께서는 그거 들으시면서 좀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네, 헌법재판소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기관인 거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예. 그런데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한 이유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에 반한다. 따라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파면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의결을 한 것이고 하지만 국회 의결만으로 바로 대통령에서 파면되는 게 아니죠.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신중하게 그리고 또한 신속하게 내리는 상황인데 사실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자유의 의미도 잘 알고 또한 민주주의의 의미도 잘 압니다만 대통령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또 헌법재판소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가 그 개념 자체가 약간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대통령이 아무리 선의로 또한 본인의 신념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헌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일 수도 있어요. 그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가리게 되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2차례 했고 이번이 3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3번째 판단이 임박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측면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참고할 수 있어서 그나마 좀 판단 기준들이 잘 설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는 것은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한 행동이냐 아니냐 여부가 아니라 예. 대통령이 한 행동이 실제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냐 여부를 가리는 것이고요. 예. 이거를 좀 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또는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서 국정을 더 이상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하나요. 네. 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정당화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록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관점에 기반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예. 헌법재판소가 볼 때 이게 곧 오히려 헌법소 관점에서부터 용납될 수 없다고 본다면 파면 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헌법재판소 현장 상황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4차 변론에 출석을 하기 위해서 서울구치소는 출발을 했고요. 저희가 앞서 화면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곧 헌법재판소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양쪽으로 헌법재판소 전경 지금 외관과 안쪽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왼쪽 보시면은 이렇게 바리게이트가 쳐져 있고 차량이 진입할 때마다 차량을 다 확인하고 필요한 인원들만 진입을 시키는 것으로 보이죠. 자, 저 보면 헌법재판소 현재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고 이렇게 운전자가 누구인지 안에 누가 타 있고 용무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집회 참가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 지금 집회가 좀 많이 열리고 있고 통행도 통제하고 있고 안전 펜스도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54개 기동대가 배치되어 있으면서 인력도 3,500여 명 정도 된다고 전해지거든요. 자, 네. 재규 기자가 법조 이제 취재해 보시고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서부지법 상황도 많이 전해드렸지만 실제로 지지자들의 그런 움직임들이 잠시만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도중에 네, 경찰차들이 막 지나가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진균 기자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뭐 지지자들이나 인원들 모여 있을 때 분위기가 어느 정도까지 과열돼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서부지법 그 난동 사태 이후에 경찰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 난동 가담자들에 대해서 예.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구속 송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 그래서 이틀간 뭐 58명 정도가 이제 그 구속 송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근데 굉장히 지금 체증 작업도 빠르고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넘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지금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목전으로 다가오는 상황이잖아요. 예. 게다가 또 이제 뭐 소요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형량이 더 이제 세질 수 있는 그런 죄들도 지금 다 검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가고 있고 예. 그런 상황이라 최대한 그런 어떤 물리적인 충돌과 이런 어떤 폭동 수준의 그런 어떤 난동을 부리는 그런 움직임은 좀 자제되고 있는 모습이 좀 감지가 됩니다. 예, 지금 이 시각 헌법재판소 앞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이 법무부 호송 차량에 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헌법재판소 정문 상황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예, 바리게이트가 열렸고요. 경호 차량들이 들어가고요. 또 호송 차량도 지금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되는 헌법재판소의 4번째 변론길, 탄핵심판 변론길에 출석하기 위해서 경호 차량과 지금 법무부 호송 차량이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이동을 하는군요. 예, 네.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이동을 한다면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심판정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4차 변론길 오늘이죠. 지금 현재 도착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이동을 해서 노출을 최소화하겠다라는 방침으로 보입니다. 또 헌법재판소 앞에는 집회 참가자 접근도 좀 제한이 되어 있고요. 일부는 실랑이도 좀 벌어졌던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예. 왼쪽 화면 보시면 헌법재판소 정문으로 경호 차량과 또 호송 차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 시각 헌법재판소 앞에 상황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지자들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고요. 또 많은 차량들이 지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탄핵 심판 변론 1시간 전에 헌법재판소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내부 윤 대통령의 동선은 모두 비공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헌법재판소 앞에 집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집회가 많은 인원들이 모여 있고 앞서 진규윤 기자도 전해주셨지만 워낙에 지금 이런 상황들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극명하게 갈리고 뭐 현장에서 몸싸움 같은 것들도 심심찮게 일어난다라는 것들도 많이 전해지는 상황인데 지금 이 시각 헌법재판소 상황 저희가 오른쪽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왼쪽은 조금 전에 법무부 호송 차량이 헌법재판소로 들어와서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던 조금 전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고요. 구치소로 출발한 지 25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난번보다는 좀 더 빨리 왔네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어떤 배경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시간이 이제 식사 시간인데 예. 네. 이동하기 전에 식사를 하는 경우 또 이동한 후에 하는 경우 등등등 여러 가지 고려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이 김용현 전 장관의 출석 여부인데요. 네. 증인으로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도착을 하면 어떤 절차를 일반적으로 밟게 됩니까? 네. 오늘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변론 기일이 열리는 것인데 예. 지금 현재 구속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송 차량을 타고 왔습니다. 하지만 구속된 상태라 하더라도 구금되어 있는 것이지 헌법재판 또는 수사 또는 기타 다른 재판에서 본인의 주장을 펴고 또한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지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 변론 기일에서도 역시 이제 대리인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오늘 절차에 충분하게 응할 수 있는 그런 절차적인 권리는 당연히 보장이 될 것이고요. 예. 아마도 이미 충분히 논의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증인신문 순서까지 바꿀 정도로 중요하게 이제 피청구인 대리인들이 삼았던 그런 절차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미리 다 준비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난번에도 보면은 대통령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일종의 좀 이의 제기를 좀 했죠. 이렇게 예. 촘촘하게 변론 기일을 잡아놓으면 어떻게 준비를 충실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하루 걸러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화목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후에는 또 오전 오후까지 또 재판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재판을 하루 종일 하고 그 다음 날 또 접견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또 그 다음 날 다시 또 재판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무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헌법재판소는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리인들의 요구를 일축을 하고 이미 평일을 통해서 결정이 되었다면서 일정을 확정을 했는데요. 따라서 어제 상당한 시간을 투입을 해서 오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증인 신문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 작업들을 해놓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중요한 것은 누가 이제 물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대통령 대리인들이 굉장히 또 유명하고 또한 유능하고 훌륭한 변호사님들 많이 계신데 그 중에서 좀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즉 어떤 대리인은 뭐 A라고 말을 하면 그 다음에 또 어떤 대리인은 약간 좀 결이 다른 이야기, 뭐 B라는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뭐 A 다시 정도를 내놓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지 않았고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질문을 할 때 누가 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는데 증인 신문을 그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따라서 준비 작업은 함께 했겠습니다만 그런 이제 증인에게 묻는 절차, 뭐 주신문도 하고 또 그다음에 반대 신문에 대해서 또 재주신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도 변호인들이 대리인들이 다 준비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양측 대리인들 국회 측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 세 번째 변론 기일 때처럼 아마도 헌재에서 도착을 하면은 발언도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발언들 내놓을 것으로 예상합니까, 진규 기자? 아무래도 이제 오늘 증인 신문이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 이제 그 매일매일이 지나게 되면서 양측의 주장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 측에서는 이제 여지껏 했던 특히나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런 윤 대통령 측의 주장들을 좀 이제 힘주어서 얘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지금 저희가 아직 뭐 이 대담에선 전해드리지 않았지만 지금 오늘 오전에 공수처가 검찰로 이제 윤 대통령 사건을 보냈어요. 조기 이첩했죠. 예, 예.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미 이제 입장문을 내고 굉장히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비판 의견을 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뭐 수사나 재판의 위법성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아마 뭐 입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예. 오늘 네. 대통령 측 대리인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도 직접 증인에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대리인들이 이제 모습이 보이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질문하는 것들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예, 예. 네. 뭐 당연한 얘기겠죠. 헌법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들이고 좀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이 대단히 의미가 있고 또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 말고 다른 헌법재판 관련해서도 영상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예. 상당히 쩔쩔매는 모습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굉장히 날카롭고 또 허점을 찌르고 반드시 답을 들어야 되는 부분들을 묻는데 사실 그 부분이 누군가에게는 양측 중에서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좀 대답하기 힘든 난처하고 곤란한 부분들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오늘 김영현 전 장관의 증인으로 나온다면 헌법재판관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중에 좀 예상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좀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비상입법기구의 의미가 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부분들을 네. 지금 보여드리는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 네. 답을 해야 할 것인 거죠. 일단 오늘 답은 이제 김영현 전 장관 증인이 해야겠습니다만 예. 사실상 질문에 답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또는 본인들이 원하는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질문을 구성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상입법기구가 정말로 예전에 그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만 과거 군사정권 시설에 있었던 그러한 말 그대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또는 사실상 폐쇄시키고 없애고 국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비상적인 입법기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굉장히 좀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측에서는 이 비상입법기구가 정말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 국회의 활동을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잠시 그런 혼란을 좀 수습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에서 한 것이지 예.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측면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는 비상입법기구가 무엇이냐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즉, 이제 소추의원 측, 국회 측에서는 이 비상입법기구는 말 그대로 국회를 폐쇄하고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만드는 입법기구다라고 예.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반면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김영현 전 장관의 증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측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김영현 전 장관이 이거를 초안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작성할 때 어떤 생각으로 또한 대통령과 어떤 교감하에 이 비상입법기구라는 용어를 썼느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쪽지에 작성을 했고 또한 최성목 장관에게 당시 부총리에게 전달을 했느냐. 예. 의미가 무엇이냐. 여부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김영현 전 장관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굉장히 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계속 전해주시는 것처럼 오늘 탄핵심판 4차 변론 기일이 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아마도 또 출석을 해서 이제 증인으로서 출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쟁점적인 부분들 좀 말씀해 주셨고요. 보여드리는 화면은 조금 전 화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도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고 이렇게 취재진이 질문을 했었는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들어가는 모습까지 저희 취재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틀 전에는 김희수 변호사가 어느 정도 좀 발언을 했었는데 오늘은 일단 그대로 들어가는 걸로 지금까지는 보이기는 하고요. 자, 진기훈 기자, 앞서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부분을 손수호 변호사가 또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비상입법기구, 입법이라는 것은 비상입법기구라는 게 사실
존재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 이 부분부터가 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진규 기자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비상입법기구라는 게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실체에 대해서 그동안 뭐 아무도 지금 확인을 한 바가 없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근데 지금 이 비상입법기구라고 하는 게 입법기구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기구는 국회죠. 그래서 따라서 정말로 이런 어떤 비상입법기구, 그러니까는 이제 국회를 대체할 만한 기구를 기획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고 그러한 것이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국회를 무력화한 거고 이제 그 자체로 굉장한 위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 탄핵 심판에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고요. 예. 사실 지금 이 비상입법기구에 관련된 질문은 지금 헌법재판소뿐만이 아니고 앞서 이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가 됐었던 그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도 영장 판사가 딱 하나 물어본 질문이 바로 이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한 네. 질문이었죠. 이게 지금 도대체 뭘 하는 기구냐라는 취지의 질문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윤 대통령 측에서 뭐다라고 딱 내놓고 있는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뭐 변호사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사실 지금 이거와 관련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쪽지, 예. 이 쪽지를 작성한 사람은 지금 김 전 장관으로 보이는 거는 지금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김 전 장관 측은 이게 본인이 작성을 한 거 작성 사실은 인정을 하면서도 이게 지금 국회 측의 예산 삭감으로 국정 기능이 마비가 돼서 이거를 회복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하라라는 의미의 이제 예산. 의 마련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입법기구의 활동을 대체하겠다, 뭐 이 정도의 그런 어떤 계획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 지금 아무래도 근데 지금 입법기구인 국회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 예산 결정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지금 대체를 하려고 들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윤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증인신문에서 과연 예. 양측이 이제 신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내용이었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를 구체화적으로 관여를 했으며 그래서 결국엔 이것이 지금 이제 기획재정부 이제 주무부처 장관이잖아요. 예산을 수립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과연 누가 직접적으로 전달을 해서 이 예산의 계획을 구체화를 시켰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늘의 증인신문으로서는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재판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고령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좀 내용을 넘어가 볼까 합니다. 윤 대통령을 수사해온 공수처가 오늘 사건을 검찰로 좀 조기 송부했습니다. 공수처가 당초 계획보다 이 사건을 일찍 검찰에 넘겼는데요. 공수처 차원에서는 앞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좀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굉장히 좀 자세하게 그동안의 수사 경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 내용들을 보면은 처음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서 오늘 결정을 내리기까지 있었던 일들을 상당히 좀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큰 틀에서 볼 때 공수처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 이런 입장으로 보이고요. 또한 현재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동일한 시도를 한다 해서 뭐 얻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것도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에서 넘길 경우에는 더욱 큰 비난에 직면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공수처 입장에서는 사건을 이첩받은 다음에 수사를 했고 또 체포영장 발부받았고 또한 구속영장까지 진행을 했고 발부됐기 때문에 나름의 역할은 다 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검찰로 넘기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이 공수처 법이 좀 여러 가지 혼란을 좀 야기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물론 당시에 이제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축적되면서 누적되면서 공수처가 도입이 됐는데 그때도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죠. 검찰과 경찰을 축으로 하는 수십 년에 걸쳐서 정립된 형사 수사 체계가 갑자기 흔들려 버리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었고요. 또 아무리 법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체포되고 구속이 되는 상황은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법의 허점들
그리고 또 해석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그런 문제점이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요. 공수처법에 보면 결국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는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까지 할 수 있습니다. 즉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고 이제 재판까지 할 수 있는 범죄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평화적 계엄은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자, 진균 기자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회 측 대리인단의 발언이요. 네, 뭐 기존의 주장이 계속 이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이 이제 그 계엄 선포 51일이 되는 날인데 그 동안에 그런 어떤 이제 국회에서도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신문과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국민들이 다 지켜봤고 그래서 이제 탄핵 심판에서는 새롭게 밝혀질 사안이 없어 보인다면서도 어찌됐건 증인 신문이 굉장히 중요한 절차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이제 구체화되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어 보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고 또 이제 지난 21일 3회 변론기일 때의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평가도 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증거와 정황에 전혀 맞지 않는 발언들이었고 이러한 발언들도 특히나 이제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이러한 발언들이 국민들의 공분을 키웠다 이러한 지금 평가를 내놓았고요. 또 이제 김희수 변호사의 발언을 지금 듣다가 끊긴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부정선거론에 대한 이런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지금 이 그 부정선거라고 하는 그리고 또 수사 과정에서 이 그 12.3 내란 사태를 통해서 이런 어떤 선관위 직원들을 불법 체포를 해서 뭐 불법 감금을 하고 그래서 이제 불법 선거 부정선거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려 했다라는 것이 뭐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이런 어떤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위헌적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지금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지막 변론 준비기일이 들어가게 되면서 아무래도 지금 그 선관위에 대한 어떤 불법적인 압수수색 이런 부분들을 또 탄핵 소추 사유에 추가를 했던 또 국회 측이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추가 수사에서 이런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불법 압수수색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감금 시도와 이런 어떤 부정선거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려 했던 이러한 행위들까지 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요. 지금 김희수 변호사가 계속 발언을 하고 있는 화면이고요. 왼쪽은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로 들어왔을 때 화면을 저희가 지금 편집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배보윤 변호사 등의 모습이 보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아직은 발언을 내놓지 않았어요. 지금 기자들이 현장에서 했었던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 역시도 국회 측 대리인단처럼 취재진 앞에서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언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소 변호사께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회 측의 발언들. 네,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만 조금 더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특히 김윤수 변호사가 이야기한 그 앞부분에 선관위 얘기 또한 부정선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이 부분도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중대하게 반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판단 요소가 뭐냐를 봐야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했어야만 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이제 요건들이 있죠. 첫 번째가 비상계엄 요건 충족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요건이 충족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발령한 비상계엄의 내용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대통령 측의 주장대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이제 헌법 법률 위반이 아니고 또한 파면 결정을 피할 수 있게 되겠죠. 네, 또 내란죄도 관련 형사재판에서 내란죄로 인정되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 비상계엄의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즉 헌법 내용을 보더라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전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과연 설령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또한 선관위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선관위가 이러한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진실을 밝힐 수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예. 과연 이게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냐 여부에 대한 헌법적인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거는 부정선거가 존재한다고 전제하더라도 그런 부분입니다. 또한 두 번째, 설령 그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좀 힘듭니다만 설령 부정선거가 존재했고 또한 부정선거가 존재한 상황이 국가 비상 사태라고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이렇게 무력화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헌법재판소가 볼 때 어떻게 판단되겠느냐. 이런 굉장히 어려운 관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측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다 돌파를 해야만 파면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고 또한 앞으로 이루어질 또한 오늘 처음으로 이루어질 김영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질문을 펼치고 또한 김 전 장관이 어떤 증언을 내놓을 것이며 여기에 대한 헌법적인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대단히 중요한 국면에 오늘 다다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기일 4차에 지금 출석한 상황 지금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사실 그동안의 공수처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탄핵 심판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을 좀 선택적으로 임하고 있다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관련 절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응하는 절차도 있고 또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지적 가능하겠고요. 또한 현직 대통령인데 비록 권한행사는 정지됐지만 대통령이 과연 이렇게 일부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옳으냐 여부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감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과연 이게 법적으로 불법이냐 위법이냐 규정 위반이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아요. 따라서 헌법재판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본인의 의견을 밝히고 또한 앞으로 있을 증인 신문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정당한 권한 행사이고요. 또한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또한 그동안 발부된 영장이 관할 위반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수사에 응할지 말지 여부도 수사 대상인 피의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러면 다른 모든 피의자도 수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네.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까? 왜?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응하지 않을 그런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그런 경우를 찾아보기가 어렵죠. 네. 왜냐하면 그에 따라서 받을 불이익이 무서워서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인 보통의 사건의 경우에는 최대한 본인의 입장을 출석해서 밝힙니다. 즉 예.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소명을 하고 저 정말 무명입니다. 억울합니다. 제가 증거 이거 가지고 있는데 이거 좀 봐주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저 2단계에서 불송치로 검사한테 넘기지 말고 끝내주십시오. 라든지 또는 검찰 수사에서도 기소하지 말고 여기에서 불기소로 끝내주십시오. 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어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대통령 측은 아예 그런 활동을 지금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차피 수사기관은 기소를 한다. 어차피 공소제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응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항변을 하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예. 생각을 했을 수가 있고 또한 두 번째는 지금 수사 과정에서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이게 마땅히 내놓을 답이 이게 마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라면은 이 수사기관의 어떤 여러 가지 절차에 응해서 그 흐름에 따라가다 보면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재판에서 이제 좀 다투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하지만 그에 따라서 정당한 권리 행사고 위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재판 과정에서 만약 유죄로 예. 인정이 된다면 그동안의 수사 대응 또한 재판에서 임하는 태도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리는 화면은요.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조금 전에 취재진 앞에 섰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이 국회 측 대리인단이고요.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취재진 앞에서 했던 발언이었습니다. 평화적 계엄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왼쪽에 보여드리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측입니다. 자, 별다른 이야기를 지금으로서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올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배보임 변호사는 취재진의 몇몇 질문에 아주 간단한 이야기 말고는 특별한 발언을 현재로서는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진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론에는 1, 2차는 아니었지만 3, 4차 출석을 4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사 지금 공수처 물론 오늘은 이제 검찰로 이첩을 했지만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하기 때문에 그 수사에는 응할 수 없지만 탄핵 심판에는 적극적으로 응하겠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고 거기서 이제 본인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말을 계속 표면적으로는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공수처가 이제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면서 했던 말 중에 예.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변호인들의 이제 그런 어떤 수사에 계속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강제 구인에도 좀 지금 방해를 했었고 네. 그러는 와중에서 동시에 이런 헌법 재판에도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역으로 돌아와서 이런 예. 어떤 강제 구인이나 공수처의 강제 수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이제 언급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게 사실 이 헌법 재판에 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 예.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과연 수사를 좀 지연시키고 수사에 참석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도 있었거든요. 네. 지금 당장 오늘도 지금 최소한 증인 신문을 잡았을 때만 시간이 1시간 30분이 걸립니다. 이게 게다가 이제 2시에 시작을 한다고 해서 바로 증인 신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앞서 이제 증거를 또 추가로 제출을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이러한 것들을 다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 오늘도 지금 이제 이 2시부터 시작된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이어서 또 이제 밤 9시가 되면은 또 심야 조사가 되면 피의자 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되면 오늘도 사실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검찰로 넘어갔지만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제 오늘도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구속 만료 기한은 점점 다가오는데 이런 식으로 매주 2번씩 있는 탄핵 심판 기일에 참여를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된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매주 2번씩 이제 말하자면 수사 기회를 잃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이것이 또 하나의 그런 어떤 수사의 지연 전략이 아니냐라고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 뭐 본인들이 표면적으로 이제 했던 그런 어떤 탄핵 심판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동시에는 그런 어떤 수사기관과의 접촉은 최대한 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도구로서 쓰는 것이 또 이 탄핵 심판이지 않겠느냐 이러한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